황현필 소장님의 뉴라이트 리박스쿨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현필입니다. 뒤에서 뵀는데 참 정치인들 말씀 잘하신다. 한 20년 전부터 주변에서 저에게 물어보면 네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정치인이 누구냐? 난 지역을 차별하지 않는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은 경상도 출신의 정치인이다. 남녀 차별하지 않는다. 여성 정치인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면 강의를 듣던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혹시 박근혜? 그럴 때마다 화를 내고 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추미애 의원님께서 저를 보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 이렇게 답가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정말 팬이었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셔가지고. 처음에 이 자리 불러주셨을 때 저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제 이야기 하고 가는 줄 알았습니다만 발제라고 하길래 그럼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이 준비를 하다 보면 제가 지금 뉴라이트나 리박스쿨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상 1시간으로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에게 주어진 발제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어제 조금 고민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나름 고생해서 만들어 놓고 그냥 저거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30분간 쏟아붓고 갈 것인가 하고 고민했다가 너무 성의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의원님들도 앉아 계시고 하니까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강의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뉴라이트가 뭐죠? 새로운 보수?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죠. 보통 이렇게 제가 역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물어볼까요? 조선시대에 향약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향약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 애매해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족들이 자신들의 동네를 유교적으로 잘 이끌어가기 위한 일종의 규약이자 조직체가 향약입니다. 근데 뉴라이트도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극우 보수적 성향을 띠는 사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맞죠? 뉴라이트가 언제 출발했는지 아십니까? 2000년대 초반에요. (1997년에)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역사상 최초로 여야 간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일궈냅니다. 사실상 4.19 혁명 직후에 민주당이 집권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피를 흘렸잖아요. 그래서 97년에 정권 교체로 소위 극우 세력, 보수 세력은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 김대중 정권에서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을 최초로 개최하고 그로 인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탑니다. 충격적이었겠죠, 보수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2002년 대선에서 다시 노무현이 당선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빨갱이, 반공만 가지고는 21세기를 관통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새로운 보수, 새로운 우파, 뉴라이트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건 어디에도 없는 제가 생각하는 그들의 인간관, 경제관, 역사관, 대북관을 제가 다 나열한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만 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기회주의,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저 기회주의, 물질주의의 입각에서, 이기주의의 입각에서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았던 그 친일파들을 합리화하면서 친일파를 옹호하는 친구들이 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빨간색, 노란색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민지 근대화론, 이승만 건국론, 박정희 부국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조선 역사를 비하합니다. 상당히 몰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찬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기본적으로 친일 매국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건국론과 박정희 부국론을 뿌리내리려는 과정에서 그들은 독재를 추종합니다.
더군다나 저기에 전두환까지 옹호하는 과정에서 학살을 옹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뉴라이트 집단들을 보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신 분들이나 아니면 일본군 성노예 삶을 살았던 위안부 할머님들을 자발적 매춘이었다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혐오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월호 사건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 앞에서 피자를 먹는다든지 그런 단체도 이상하게 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래서 약간 폐륜적 성향을 지닌 친구들을 우리가 뉴라이트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7매국, 반민족 반통일, 독재 추종, 내란 옹호.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7년 정도 됐습니다. 저도 강의할 때 100명, 200명, 뭐 수없이 많은 학생들 놓고 강의를 할 때마다 학생들이 시험 점수를 잘 받아야기 위해서 제 강의에 호응하고 고개를 끄덕였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제 역사관이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 있게 제 역사관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좀 충격적인 경험을 합니다. 아니 댓글들이 왜 이렇지? 지금까지 내가 학원에서 강의할 땐 전부 다 호응하고 긍정적인 눈빛이었는데 선생님이니까 대들지 못했던 거죠. 왜 이렇게 나에게 쌍욕을 하지? 아니 어떻게 이런 역사관을 가진 친구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존재하지를 충격을 먹으면서 유튜브를 시작했고 마침 제가 유튜브 시작해서 1만 명인가 2만 명쯤 되었을 때 뉴라이트들이 뉴라이트의 거두들이 모여서 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 책을 보면서 저도 나름대로 좀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그 책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나름 진보 진영에서 역사로 옳은 소리를 하는 유튜버로 이렇게 커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땅에 뉴라이트들이 이렇게까지 역사를 왜곡하구나 그걸 알면서 굉장히 고독해졌거든요. 이들이 역사를 왜곡하는 방식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전에 우리가 친일파들 중에 최남선이나 이광수나 최린이나 이런 타협적 민족주의자들 특히 이광수가 개벽이란 잡지에 민족 개조론을 쓰고 동아일보에 민족적 경륜라는 글을 실어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열등의식을 심어주려 할 때마다 그래도 그런 글을 읽을 정도의 사람들이면 당시 일제강점기 지식인들이 그런 글을 읽었고 지식인들이 이광수의 이렇게 폐륜적이고 갑자기 변절적인 친일매국의 행위를 보면서 분노했지만 이광수의 그 매국적 행위와 더불어서 우리 민족에게 열등의식을 스며주는 글들이 대중에게 전파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뉴라이트 집단이 나와서 이들이 역사를 왜곡했던 것들은 대중에게 그대로 전파됩니다. 전파되는 방식은 뭐였냐? 뉴라이트 대갈란 표현을 써도 될까요? 저 위에 대가리들이 뭔가 거짓말을 해요. 대표적인 게 이영훈 씨가 만들었던 이승만 학당 같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이러이러해서 세종대왕을 비판하면서 조선을 비하하고 일제강점기 식민지 근대화론을 뿌리내려고 하면서 일제강점기를 미화하고 친일파들을 옹호하고 이걸 딱 전달을 하면 소위 실제로 역사학을 전공하지 않은 약간 구구꼴통 유튜버들이 이걸 봤습니다. 이걸 받아가지고 전파를 합니다. 그럼 그 구구꼴통 유튜버들의 영상은 누가 봐요? 10대와 20대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역사 강의에 그들이 와서 그렇게 많은 댓글을 달고 저는요 진짜 요거도 먹은 걸로만 치면 무조건 100세 이상 살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걸 보고 하나하나 제가 강의를 하려다가 갑자기 뒤로 딱 넘어갔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제가 또 와서 보니까 책자로 다 돼 있더라고요. 근데 책자 제일 뒤에 제가 아직 책자에 실체하는 내용을 좀 고민해 보자고 따로 실었습니다. 이거 뒤로 가려면 이렇게 가죠. 여러분 10대, 20대를 주 타켓으로 삼는 보수 유튜브 채널들입니다. 이런 채널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 그래요. 들어보시는구나. 근데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과연 진보 진영에서 저 10대와 20대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정치관을 전달하는 유튜브 채널 5만 이상 채널 있으면 제가 모르는 건가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발제 시간이 짧다 보니까 바로 지금 결론으로 가는 건데, 중요한 건 이 리박스쿨은 일종의 병이 진단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병균 자체는 뉴라이트의 잘못된 역사 왜곡이죠. 그 역사 왜곡에 대해서 과연 우리 진보 진영이 뭘 했는가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취지로 지금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그러면 60대, 70대 이상의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널들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질문 들어갈게요. 우리 진보 진영에서 60대, 70대 이상의 어른들을 위한 정치 채널. 자막 굵게 막 나가면서 했던 말 계속 반복하면서, 혹은 10대, 20대들을 위해서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정치 채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10대, 20대들은 저렇게 정치적으로 저런 성향을 가지고 있냐? 왜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준비하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항상 20대 보수화가 충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10대 보수화에 대해서 그 공포감을 느끼신다면, 현장에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괜히 순서를 바꿔가지고. 자, 뉴라이트 주요 인물들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빵은 이 사람이죠. 70년대 학생운동의 대부입니다. 근데 사실상 저 안병직식은 저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빨갱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마오주의였습니다. 마오쩌둥에 대해서 연구하고 심취했던 사람이고, 1980년대가 되면은 진짜 이 땅에 공산주의 체제가 올 거라고 생각했으나,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학생들에게 전파했으나 막상 80년대 자본주의 체제가 한반도 남한 땅에서 심화되다 보니까 일본에 가서 유학 갔다 와서 일본로부터 무슨 경제적 지원을 받기로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사상이 완벽하게 변합니다. 저 안병직의 서울대 경제학과 수제자가 바로 이용훈입니다. 일단 위안부 할머님들은 자발적 매춘이었다라고 해가지고 그 위안부 할머님들에게 사과한 걸로도 유명하고, 4.19 유족들에게 두드러 맞은 걸로도 유명하고,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들이죠, 전부 다. 맞죠? 이 이용훈 씨가 사실상 이승만 학당을 이끌면서 이 땅에 뉴라이트를 선도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대판 이광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이광수는 지식인들에게만 영향을 끼쳤지만, 이 이용훈이 세종대왕을 공격하면 그걸 보수골통 유튜버들이 받아가지고 10대, 20대에게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유석춘 씨, 영화 건국전쟁에서 가장 많은 시간 동안에 인터뷰로 출연했던 사람이고, 역시 반일 종족주의 저자입니다. 서울의 소리 초심 어른신께서 찾아가가지고 멱살 잡았던 분이시죠. 그 다음 실제로 낙성대 연구소라는 거 안병직이 와서 만듭니다. 토요타 재단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이 낙성대 연구소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연구하고 실제로 일본을 미화하고 칠팔을 옹호하는데 그걸 이끌어가는 인물이 이우연입니다. 베를린에 가서 소녀상을 철폐하라고 외쳤던 인물이죠. 이 이우연하고 그 다음 엄마부대 주옥순하고 제가 유튜브에서 공격했다가 그들로부터 제가 고소를 당합니다. 이들의 주요 인물이 있는데, 여기 김문수.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 약간 좀 표가 비슷했으면 목숨 걸고 김문수를 공격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좀 이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꼭 참고 넘어갔습니다만, 정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죠. 이 김문수 역시 안병직의 제자입니다. 자신이 경기도지사가 됐을 때 안병직을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앉히죠.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의 역사관이 이렇습니다. 일제 치하 우리 국민은 우리의 국적은 일본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일제 치하 우리의 국적이 일본이 돼버리면 3.1운동은 반국가 운동이 되는 거고, 임시정부는 반국가 단체가 되는 거고, 임시정부의 수장이었던 김구 선생님은 반국가 단체의 수장이 되는 거며, 독립운동가들은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고요. 1945년 8월 15일은 해방이 아니라 만국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친일 매국노들은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이렇게 함부로 놀려서는 안 되죠. 근데 김문수가 했던 발언들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제가 말을 좀 빨리 해서 갈게요. 일본은 한 번도 다른 나라에 항복해 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하고 일본을 이렇게 축혀 세웁니다. 실제로 일본이 섬나라에 살았으니까 그렇지, 일본은 명나라에 조공을 하려고 해도 명나라가 너희 같은 미개한 것들은 조공할 자격도 없다라고 조공을 받지 않았던 나라인데, 만약 우리 대한민국 일제 식민지가 안 됐더라면, 분단이 안 되고 통일이 되어 있었더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과연 오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아니, 대한민국의 뿌리가, 기반이 분단이고 전쟁입니까? 그러니까 분단과 전쟁이 대한민국이 우뚝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핵폭탄이 던지자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했다.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아니요,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2차 세계대전에서 만약에 미국이 패배했더라면 우리는 일본의 식민 통치 기간이 조금 더 길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패망하고 미국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독립이 빨라진 것도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독립운동가의 노력이 없었으면 미국의 승리로 곧바로 독립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1943년 미국의 루즈벨트와 소련의 스탈린과 영국의 처칠이 만나서 카이로 선언에서 저 일본이 곧 패망을 앞두고 있는데, 일본이 패망했을 때 1914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가 된 나라들, 일본과 독일의 식민지들은 전부 다 독립시키겠다. 자, 우리는 언제부터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습니까? 1910년부터죠. 카이로 선언 내용대로 하면 우리는 실제로 일본이 패망하고 미국이 승리해도 우리가 독립을 쟁취합니까? 못합니까? 이해 안 되세요? 우리는 1914년 이전에 일본에게 식민지배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승리해도 우리 독립이 안 돼요. 근데 그거 문제 있다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장제스가, 제가 아까 카이로 선언에서 소련의 스탈린이 있었다고 했죠. 스탈린은 나중에 얄타회담 이때 등장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중국의 장제스, 그 다음에 영국의 처칠. 장제스가 미국의 루즈벨트를 만나러 카이로 간다라고 하니까 당시 충칭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님과 훗날 곧 부주석이 되는 김규식과 조선의병대 총사령관과 부사령관이었던 지청천과 김원봉과 그 다음에 조소왕이 건국강령 발표했던 이들이 가가지고, 야, 너 미국 루즈벨트 만나는데 일본이 패망하는 순간 우리 한반도가 독립됨을 국제사회에 약속을 좀 해달라. 그래서 카이로 선언 부록문에 적절한 시기 인도 코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1914년 이전에 식민지가 되었지만 유독 한국만큼은 일본이 패망함과 동시에 바로 독립이다가 약속이 들어갑니다. 그 약속이 들어갔다는 걸 한반도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얼추 알았고, 그래서 일본이 패망하면 우리의 곧바로 독립이라는 걸 당시 알았기 때문에 1945년 8월 15일 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고 손을 이렇게 태극기를 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에, 다시 이야기해서 충칭 임시정부의 그 노력을 장제스가 인정을 했던 거고, 물론 장제스는 개인적으로 당시 중국이 임시정부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자신이 훗날 마오쩌둥에게 밀려가지고 대만으로 도망갈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시정부가 한반도 들어가서 뭐 조선을 새롭게 건국하고 하면 자기 말을 잘 듣겠지 하고 자신들의 국익을 생각하면서 했겠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독립운동가가 장제스를 압박했고, 그리고 국제사회에 우리가 독립을 약속받았다는 걸 안다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소련 공산당 홍범도한 띄운, 이건 제가 화나지만 그냥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4.3 폭동.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 후보자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4.3은 남로당 김달삼을 비롯해서 300명의 무장 봉기대가 출발한 거 맞습니다. 그들이 경찰을 죽였고 군인도 죽였어요. 자, 그러면 그 4.3 봉기에 초점을 맞추면 저들의 표현대로 4.3은 4.3 폭동이 맞습니다. 그러나 무고한 민간인이 그 300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300명과 전혀 상관없는 무고한 민간인이 너무 많이 죽어요. 10대 이하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습니다. 4.3 때. 여성들이 죽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죽습니다. 제주 4.3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밝힌 사망자만 14,422명인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주도에는 8만 명 가까운 민간인이 학살당했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 학살 사건에 초점을 맞춘다면 4.3은 학살 사건이죠. 그래서 서로의 의견이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4.3 폭동도 아니고 4.3 학살도 아닌 4.3 사건으로 규정 짓고 있는 건데 일국의 대통령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한번 쭉 보십시오. 김문수가 한때 진짜 이랬습니다. 김문수도 자신의 스승이었던 안병직 그 회유에 의해 이용과 함께 돌아섰고 그래 갑자기 저렇게 사람이 변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나마 이제 제가 유튜브 하면서 그 많은 댓글들의 공격을 당하고 실제로 뉴라이트 실체가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걸 몰라줄 때 그나마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이 역사 기관장 자리에 뉴라이트들이 앉혀지게 되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여러 가지 친행각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뉴라이트에 대한 공포심을 조금 갖게 되고 더군다나 뉴라이트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대통령 후보 자리에 올라왔고 그 사람을 국민들의 40%가 지지한다는 걸 보면서 이제서는 진짜 큰일 났다 싶었는데 리박스쿨이 터진 거예요. 이 상황들을 한번 보시면 그러면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도대체 저렇게 실제로 뉴라이트를 출발했던 사람들은 역사 전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수 역사 전공자들조차도 왜 이렇게 뉴라이트적인 사상을 띠는가? 이들은 역사학계 강단사학에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소외돼서 어차피 정상적인 목소리를 내봐야 좋은 자리였기도 어렵고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우니까 한쪽에 휩쓸려서 결과적으로 저렇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자리를 차지해요. 결과적으로 학문을 팔아서 돈과 권력을 손에 짚는 사람들이 뉴라이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라이트 주장을 보시면 식민 통치를 미화시킵니다. 마침 어젯밤에 제가 이렇게 국회에 가서 뉴라이트 강의를 한다라고 하니 중학교 1학년 저희 딸아이가 침대에서 아빠, 주변 친구들이 우린 일제강점기에 근대화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는 게 없어서 답을 못하겠어요.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일제강점기 덕분에 근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만큼은 있죠.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저는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진짜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가 조선시대는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이고 당연히 정근대 시대에 막 양반들 도포 입고 막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일제강점기 사진들을 보니까 확 그렇게 변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19세기 우리 상황을 보고 19세기 후반에 이 대한제국이 변해가는 상황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도 자발적으로 근대화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역사학자들은 일제에게 식민지배 당하기 전부터 조선 후기 경제사를 들여다봤을 때 독점적 상업 자본가라고 할 수 있는 도고들이 출현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싹이 트고 있었다. 이걸 자본주의 맹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일제강점기와 조선이 딱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게 보이는 그 대중들을 깨지 못해요. 그러나 제가 공부해본 바에 의하면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우리에게 뭘 해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대한제국이 1897년에 만들어져서 1910년에 일본의 나라를 빼앗길 때까지 그 13년 동안에 이 한반도의 변화는 어마무시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야, 일제가 신문제를 철폐시켜줬잖아. 그랬어요? 우리 신문제도 언제 폐지됩니까? 1894년 갑오개혁 때. 근데 갑오개혁 자체가 일본의 영향을 받는 타율적 개혁이긴 했지만 우리는 1801년 순조가 자발적으로 공로비를 폐지했고요. 그 다음 1884년 갑신정변 때 급진계합파 김옥균 등이 문벌을 폐지하자라고 했고요. 고종이 스스로 1886년에 노비 세습제를 폐지하고요. 그리고 같은 해인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노빈문서를 소각하라는 표현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스스로 신문제를 폐지합니다. 일본은 신문제 폐지가 1871년이었기 때문에 우리 1894년보다 23년 빠릅니다. 근데요, 여기서 차이가 보여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조선 후기에 자발적으로 양반의 숫자가 많아집니다. 양반의 숫자가 많게는 70%까지 갑니다. 노비 숫자는요,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적게 잡혔을 때 1.5%까지 잡힙니다. 그래서 노비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자유민중의 양반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신문제 폐지에 대한 불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1894년에 신문제도가 폐지된다라고 했을 때 양반들이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이 땅에서 노비들하고 같은 신분으로 살아간단 말이야.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에도 시대부터 약 250년 동안의 최하층 천민들 10%가 1871년 신분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유지된 10%이기 때문에 그 1871년에 신분제도가 폐지될 때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고 지배층들이 권력자들이 얼마나 심지어 폐지를 반대했는지 그걸 들여다본다라면, 그리고 우리는 신분제가 폐지되고 나서 시간이 흘러가서 네가 노비 출신이야? 너 양반 출신이야? 이런 걸로 주변을 서로 사람을 차별하고 내가 노비 출신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그렇습니까? 일본은 지금도 그 최하층 신분층에 대한 차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부라쿠민에 대한 차별을 보면, 그래서 사실상 신분제에 대해서 현대사회에도 문제가 되는 나라를 굳이 따지자면 인도나 일본이나. 신분제 폐지는 우리 스스로 일궈낸 거예요. 또 하나, 철도를 일본이 만들어줬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어쩔까요? 역사 강의가 돼버리네. 예, 할까요? 이게 더 궁금하죠? 철도를 일본이 만들어줬습니까? 우리 경선에서 인천 1899년에 만들어집니다. 경부선이 1905년이고 경의선이 1906년입니다. 대한제국에서 철도를 만들겠으니 어떤 나라가 부설권 가져갈래? 어떤 나라가 공사를 할래? 근데 경인선 부설권은 미국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 철도를 처음으로 만들어줄 뻔했습니다만 미국 회사가 부도가 나. 그래서 일본이 들어와서 만들었어요. 경이선은 프랑스가 와서 부설권을 가져가고 공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경이선 부설권이 결과적으로 프랑스 회사도 부도가 나.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스스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서북철도국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야 우리가 철도 만들게 했는데 일본이 강제로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철도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근대화의 상징물이기도 하지만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물이기도 해요. 어떤 나라를 식민 지배하려면 그 나라 철도부터 깔아라 이런 말이 있죠. 철도를 깔기 위해서 그 나라 지형 지목을 조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리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들어가게 되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군대까지 따라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그 나라를 식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철도는 일본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사실상 일본이라는 나라가 없었어도 분명히 우린 철도가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하나 더 던진다면 전차가 우리가 1898년에 만들어집니다. 우리 전차 만들어지는 게 오히려 일본 동경보다 빠릅니다. 실제로 1890년대 후반에 조선에 와가지고 봤던 외국인들이 야 조선이 이렇게 참 더럽고 오염되고 한양의 모습이 너무 잿빛이고 그랬다가 대한제국 13년 동안에 변한 모습을 보고 우와 어찌 이렇게 도시가 깨끗하고 멋있단 말이냐. 동경이라는 도시는 한양을 따라갈 수 없다는 표현까지 실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한국이 더 잘 살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요. 대한제국 시기의 한국인의 1인당 소득이 일제강점기 1인당 소득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국가 총생산량은 일제강점기가 높죠. 왜? 모든 기업과 돈은 한반도에 살았던 3%의 일본인들이 꽉 지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해서 그들을 위한 근대화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때 일본을 왜라고 불렀습니다. 왜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작고 보잘것 없다. 무슨 뜻이죠? 항상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 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키가 큽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키가 큽니다. 근데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에게 키로 역전당했던 유일한 시대가 일제강점기 35년입니다. 그런 것들을 안다라면 어떻게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근대화됐고 일제강점기 더 살기 좋았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은 좀 자제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제가 더 많이 해드리겠다. 막 많습니다. 인구가 일제강점기에 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식민 통치기에 근대화가 되었다면 왜 해방되고 우리는 가난했단 말입니까? 제가 지금 흥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선을 비하합니다. 근데 제가 역사를 공부한 입장에서 조선사를 들여다보면요. 좀 깜짝 놀라요. 여러분 우리 선조들의 국가 중에 최소한 고려가 좋아 조선이 좋아라고 물어보면 저도 대답하기 어렵지만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창피함을 그렇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당시 15, 16세기 아니 조선왕조 500년을 통틀어서 피지배층이 조선보다 살기 좋았던 나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조선은요. 정말 민본적 통치를 하려고 정말 끊임없이 노력했던 나라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알아서 조선이 그렇지 않다. 근데 예를 들어서 조선 가지고 가장 비하하는 게 노비에 대한 비하죠.
실제로 우리 노비들하고요, 일본의 농민들하고 삶을 비교해봐도 조선 노비가 100배 나아요. TV나 드라마에서 멍석말이 해가지고 막 양반 주인이 노비를 함부로 발로 밟아 죽여버리고, 그래서 TV나 드라마나 영화나 PD나 작가들이 제대로 써야 됩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까지 강의했냐?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양반 주인이 노비를 함부로 죽이고도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10번 이상 있으면 내가 강의를 그만두겠다. 그만큼 조선은 법치가 아주 중시되는 사회였고,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한 생명이 중시되는 사회예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 해드릴까요? 조선 성종 때 양반 주인이 노비를 죽이잖아요. 양반 주인의 육총까지 연자제를 적용해버려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억울해가지고, 이 너무한 거 아니냐. 노비가 양반 주인을 죽이면 노비 혼자 처벌받는데 왜 양반 주인이 노비를 죽이면 육총까지 연자제를 적용받는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TV 드라마 영화로 너무너무 왜곡됐다. 노비는 다 가난하다라고 생각하죠. 정약용이 유배를 가다가 자신의 노비 집에 하룻밤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노비가 마당 쓸고 대감마님 집 앞에 와가지고, 그 설고노비는 아주 소수고 거의 대부분 계약직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전적 계약 관계. 거의 소장농입니다. 보통 외거노비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정약용이 유배를 가다가 그 자신의 외거노비 집에 들려서 하룻밤 얻어먹고 자다가 하도 기가 막혀서 시를 씁니다. 누구야? 내가 너를 10년 만에 만났는데 너희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다 보니 너희 집은 삐까뻔쩍하구나. 나는 이렇게 관직 생활하는데 나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너랑 나랑 뭐든지 경쟁해서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간상 그런 건 다 설명해 드리지 못하지만, 그만큼 의도를 가지고 뉴라이트들이 조선을 비하하려고 할 때 조선의 노비제도를 건드린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 세종을 공격합니다. 세종을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세종이 공격당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세종대왕이 공격을 당한다고 그래. 댓글을 보시면 정말 장난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종은 어찌 보면 조선을 바치는 큰 기둥이에요. 그리고 조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세종대왕이 있었다,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 실은 이들은 세종과 이순신을 깨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순신은 깨려고 때려도 자신이 더 대치기 당하니까, 그래서 세종대왕을 건드렸고, 실제로 지금 20대 청년들 사이에서 세종대왕이 상당히 공격을 당합니다. 여기 노비종목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구나. 설명해 드릴까요? 이런 공부를 좋아하세요? 노비는 엄마의 신분을 따른다라고 해서 노비종목법을 시행하면서 조선시대 노비 인구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세종이 조선을 노비국가로 만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원래 고려시대는요, 아빠나 엄마 둘 중에 한 명만 노비면 자식은 노비다. 일천즉천을 적용합니다. 그러다가 태종 이방원이 국가 입장에서는 노비는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으니까 노비 숫자가 많은 건 국가의 부국강변과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노비 종부법이라는 걸 실시해요. 아버지 신분을 따르도록 해라. 그러다 보니까 여자 노비가 혹여나 이렇게 남자 주인과 사랑을 해서 자식을 갖게 됐는데, 실은 그 자식은 사실상 노비 남자친구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가 천이 되면 안 되니까, 야, 이건 실은 네 아들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를 바꾸는 천륜을 어기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야, 일단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빠가 누구인지 모르더라도 엄마는 누군지 확실하게 하니까 노비 종목법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노비를 위해서 100일 막 출산휴가 내주시고 그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라면, 이제 제가 시간상 역시 그것도 지금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법을 만든 게 사실상 노비종목법인데, 이거 하나를 찾아내가지고 세종대왕을 막 두드러 까기 시작하는데, 진짜 우리도 알고 저항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시간상 지금 빨리빨리 넘기고 있습니다. 건국절. 저들이 왜 건국절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대한민국, 빨리 해야 됩니까? 이미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파워포인트를 쓰지 않고 그냥 말로 오늘 할까 했는데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구 주석이 이렇게 공격을 당합니다. 킬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면 김구 주석이 치아포에서 일본인 스치다를 죽여요.
근데 저는 그 치아포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김구 선생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멋지게 죽이고 멋지게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실상 자수합니다. 근데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누가 봐도 그 친구는 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치아포 사건에서 김구에게 죽었던 스치다라는 일본인이 일반 민간인이라고 하면서 김구를 살인자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김구는 우리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이었습니다. 쉽게 하면 경찰 1호였던 거예요. 임시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김구의 행위들을 이렇게 나쁘게 몰아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정희 미아 김대중 공격. 자, 7일 매국노들이 한 1분 정도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뉴라이트가 뿌리내려고 하는 것은 식민지 근대화론. 그리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뿌리내리기 위해서 조선을 비하합니다. 이승만 건국론. 그래서 이승만 건국론을 역시 뿌리내리기 위해서 김구 주석을 공격합니다. 박정희 부국론을 내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김대중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조선을 비하하고 식민지 근대화 때문에 그 조선을 비하하기 세종대왕을 공격하고, 저는 이제 인터넷을 많이 뒤져봤어요. 저들은 어떤 주장을 하는가? 우리 조선시대의 왕이 군주가 27명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세조 수양대군이 미울 수도 있고 고종이나 선조나 인조가 암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나머지 26명의 군주들이 받는 비판보다 세종대왕이 더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안 믿기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선배 역사가들이 했던 게 맞구나. 세종대왕 왜 그랬을까? 들여다보면 그럴만해요. 이순신 왜 그랬을까? 그럴만해요. 사실상 세종대왕은 15세기 훈구파와 함께 정치를 했기 때문에 15세기 말 중앙정계에 진출했던 조선왕조 개창을 반대했던 온건파 사대부들, 이색길제, 정몽주의 후예들은요, 15세기 군주였던 세종을 비난할 수 있지만 16세기 살인들도 세종은 한없이 존경했습니다. 그 살인대에서 갈라져 나온 서인과 노론들까지도 한없이 존경했고, 하다못해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들도 세종을 까지 못했습니다. 조선을 봉건국가라고 비난하는 북한조차도 세종대왕을 까지 못해요. 근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세종대왕이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미화해야 되니까 독립운동을 폄훼해야 되고, 이승만 건국론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이승만에게 항상 드리워져 있는 그림자 김구를 공격해야 됩니다. 박정희 부국론을 띄우는 과정에서 김대중을 공격합니다. 세종을 공격하면서 조선을 비하하고, 김구를 공격하면서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김대중을 공격하면서 이 땅의 민주화 세력을 공격합니다. 진짜 놀라운 게, 제가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뉴라이트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정확히 3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의 다른 군주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거의 세종에게 집중합니다. 우리가 김구 주석 말고도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가를 알고 계시죠? 그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김구에게 집중됩니다. 김구만 깨면 되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비판받고 있지만 사실상 다른 어떤 정치인보다도 김대중 공격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꾸려고 하는 이 역사 왜곡을, 이 땅에 역사 왜곡을 오염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리박스쿨라는 사건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있고, 이걸 계기로 실제로 뉴라이트가 이 땅에서 역사를 왜곡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만 지금 리박스쿨이 공교육에 침투해가지고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 교육 현장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역사 왜곡을 통해서 이 땅의 국혼을 박은식 선생님께서 나라는 형체니 사라질 수 있지만 역사는 정신이니까 사라질 수 없다. 그 역사를 나라의 형 국혼이라고 했거든요. 그 국혼이 잘못될 수 있는 이 시대 분위기 속에서 더 무서운 건, 그 아이들은 그래도 초등학교에서는 역사 교육은 어느 정도 행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사 교육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 건가? 10대, 20대 아이들이 유튜브에서 어떤 거짓 역사를 받아들이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잘못된 역사관과 정치관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들을 하는가를 우리가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제가 말도 좀 빠르게 하고요. 전달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제대로 좀 전달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뉴라이트에 대해서 다양한 발제를 해주신 황현필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시간 관계상 바로 이어서 김지연 부위원장님의